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팩트체크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원자력 발전 포럼 교육분과 신진명 인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먹거리 선택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오니 간혹 원활히 진행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의 의사 전달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오명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오명숙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팩트 체크 공동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성과총과 저희 회원단체인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가 함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 여성과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공동 주최와 후원을 해주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원자력 발전 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과총은 여성과학기술인 주도로 국내의 과학 이슈를 발굴하고 올바른 과학 정보를 전달하고자 2016년부터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우리 바다 해류 특성과 먹거리, 화학 속의 화학물, 생활 속 화학물질 안전,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책과 바람직한 국민 소통 등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세상을 여는 과학기술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또 다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이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또 우려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 또 그에 따른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고 할 의무가 저희 과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나오면 갈등과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난주 나온 보고서는 양극단의 정쟁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경험으로 보면 국민도 과학자들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마저 정치인을 믿지 말고 과학을 믿자라고 말한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자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또 논리와 함께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 분들과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께 끝까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논리와 근거와 함께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의 후쿠시마 처리수의 과학적 사실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방류할 계획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오염수가 우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자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모양입니다. BWR이기 때문에 요 원자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제
그 해결료의 일부가 녹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료 부스러기들이 하부 건물 하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해결료 부스러기들은 열과 방사선을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이 내고 지금 좀 적게 내지만 열과 방사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료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열을 식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뭐 다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이제 해결료를 잠기게 한 다음에 좀 따뜻하게 데워주면 그 물을 뽑아낸 물이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이 건물들이 중간에 부서지고 한 것들이 있어서 우수, 빗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빗물이나 지하수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물을 일부러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빗물이나 지하수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을 넣어줘서 냉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데펴진 물을 빼낸 것이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음압 병동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 이제 그 환자들이 들어갔을 때 틈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를 내부 압력을 대기압보다 낮게 가져가면은 틈이 있어도 밖에 공기가 들어가지 안에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방사성 오염수가 지하수 맥을 타고 지하수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니까 지하수로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지하수 위의 높이보다 건물 내의 물 높이를 낮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하수가 들어오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위보다 낮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계속 빼내는 겁니다.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안전적인 활동을 결과물이지 오염수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제 방사성 물질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오염수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걸르고 정화하고 희석해서 배출 기준 밑으로 만들어서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류하겠다는 건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지 오염수를 직접 방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염수 방류가 아니고 처리수 방류인데 이제 일부는 오염수 방류라는 말을 막 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의 저장 현황입니다. 전체 보시면 이 양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할 때마다 그 물의 양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크게 보시면 전체 물 중에 30%는 처리수입니다. 처리수라는 거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배출 기준 미만으로 만들어 놓은 물을 처리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70%는 배출 기준 이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는 지금 이 상태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리를 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30%는 이제 삼중수소 농도가 아직 배출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물로 희석해가지고 배출 기준 미만으로 만들어서 방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는 즉시 방류의 대상이고 70%는 당장 방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는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요. 70%는 처리 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처리 중인 물입니다. 근데 일본 표현으로 처리 도상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 그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건 몇 년 전 그림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창기 때는 이렇게 방사선 농도가 높은 물들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는 그나마도 못하고 이제 바로 방류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프스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필트레이션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농도를 낮춘 것들이 이제 이런 물들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알프스 필터가 가동된 다음에 기준치 1에 맞춰서 만들어진 처리수고 제가 이 표를 만들 당시로는 23%였습니다. 지금은 30%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물 전체에 있는 세슘의 양이 2011년도 사고가 나가지고 바다로 방류했었을 때 추산치의 0.00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방류했던 거 제가 언론에서는 바로 1000분의 1이라는데 1000분의 1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0.004% 수준의 물을 지금 30년에 나눠서 방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는 1년에 한 200g 정도가 자연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우주선과 어떤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삼중수소는 이제 200g 정도가 매년 생성되고요. 후쿠시마 저장 탱크는 제가 이 자료 조사할 당시에는 2.2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탱크 전체에 있는 것 중에 삼중수소만 뽑아내면 한 2.2g 정도가 되고요. 지금 아마 2.5g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표기는 3g으로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30년에 나눠서 방류하니까
0.062g 매년 0.062g 정도가 방류됩니다. 물론 이제 핵실험 1940년대 50년대 핵실험에서 킬로그램 단위의 어마어마한 삼중수소가 지구 대기로 방류가 됐고 그 당시에 그 삼중수소 농도 피폭 농도는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가 3g이라고 치고 매년 한 0.062g 정도가 방류된다고 치면 동해에 1년에 내리는 빗물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이 3g에서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g이 3.062g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거는 오염수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이미 일반화된 기술입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다 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염수가 발생되면 농도 측정을 하죠. 농도 측정을 해서 오염 농도가 얼마냐, 방사능 정도가 얼마냐. 그다음에 이제 알프스 전에도 여러 가지 걸음망 같은 걸 걸릅니다. 그래서 쭉 걸러가지고 중간중간에 여기서 다시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 측정을 했을 때 오케이. 지금 그 배출 기준 미만으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것은 다 배출 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걸 그때 집어넣은 게 K1 탱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출 기준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넣은 게 이제 J1 탱크 이렇게 탱크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방사성 농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해 놨다가 여기서 이제 그 방류할 때는 여기 밑에 수용장이 큰 게 있습니다. 수용장에다가 이 물 넣고 이 저장 탱크에 있는 처리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각각 배출 기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삼중수소 농도는 6만 베크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뭐 400배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목표는 1,500베크렐로 만들어서 방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삼중수소는 1,500베크렐인데 우리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이니까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다른 기타 등등의 동위원소들은 여기서 이제 배출 기준을 만족한 거였기 때문에 희석한 거에 비례해서 뭐 예를 근데 물을 400배 넣었다 그러면 배출 기준의 400배분의 1로 이제 방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류 전에도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류하고도 방류구로부터 한 10몇 군데에 샘플링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서 또 방사능 농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농도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알프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될 거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찢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막히면 어떻게 될 거냐, 제때 교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등등. 알프스가 고장 났을 때 발생된 오염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 눈을 이렇게 슬릿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것만 보게 만든 겁니다. 큰 시스템으로 보면 농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알프스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단계에 걸리거든요.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럼 다시 처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에는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난다는 전제하에 고장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알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뭐 그거에 대한 답변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알프스 고장 나면 오염수가 바로 바다로 방류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도 측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을 위에서 본 겁니다. 여기 1, 2, 3, 4, 5기 있고요. 여기 이제 5, 6호기 있습니다. 다 정지돼 있고 이제 해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항구가 있습니다. 그 배는 요 틈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여기가 내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고농도의 방사성수는 요 내항을 통해서 방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항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항에서 물고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요 입구를 그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된 거고요.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물고기를 3개의 구역에서 잡습니다. 요 내항에서 잡은 거,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km 안에서 잡은 거, 그
그다음에 20km 바깥에서 잡은 거, 그 세 개의 잡은 물고기를 계속 방사선 농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라는 조사를 쭉 합니다. 201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내항에서 잡힌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기준치 넘는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언론에 나왔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 우럭이 발견되었다. 놀랍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앞바다가 아니고 내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항은 어민들이 어로 활동의 과정에서 잡은 게 아니고 내항의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도쿄 전력이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우럭이 식탁에 올라올 거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방사선 농도는 100mS가 문턱값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관리 기준이 1mS인 거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환산을 했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수산물에 대한 이제 공포가 확산되면서 그 기준을 10분의 1 더 낮췄습니다. 그 지금은 1000분의 1 수준이 기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배라는 것은 1000분의 1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턱값에는 여전히 뭐 18%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럭이 발견된 거는 2011년도에 고농도 방사선수를 방류한 결과로 발견된 것이고요. 지금 방류하겠다는 정화되고 처리되고 희석된 물과는 관련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후쿠시마 이 앞 내항에서 발견된 물고기와 지금 방류하겠다는 물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양 방류는 여기 내항이 있고 바깥으로 한 1km 정도 지하 터널을 파서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방류를 하고 나면 만약에 그 바닷물에 의해서 이제 여기 1,500베크렐/리터죠.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하고 나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3km 정도가 벗어나면 1베크렐/리터 수준으로 떨어진다. 1베크렐/리터는 지금 우리 빗물이나 그 한강물에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 수준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좀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바깥에 동그랗게 저기 그 모니터링 포스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샘플링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희석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건 뭐냐면 마침 이때 해류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고 희석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물이 가면은 희석이 덜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그 모니터링 포스트에서 얼마 이상의 농도가 발견됐다. 그럼 이게 희석이 덜 됐거나 아니면 애초에 방류를 높은 것을 했거나 하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방류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뭐 그 uncontrolled 비계획적 릴리즈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다. 다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모니터링도 다 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 후쿠시마 근처에 47군데에서 이제 해양수에 대한 샘플링해서 농도 검사를 하고 있었고 방류구 지점에 10몇 개를 추가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중수소는 해양 방류 기준이 6만 베크렐, 우리나라는 4만, 음영수 기준은 1만. 이제 지금 배출하겠다는 건 1,500으로 배출하겠다는 거이고요. 사실은 뭐 배출 기준 미만으로 배출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자정 능력 안쪽이기 때문에 자연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출 기준 미만으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뭐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게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입장이었죠. 근데 사실 그 IAEA 레포트에도 그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IAEA 레포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레포트 읽어보시면 그 레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거는 국제기구라는 건 다 어떤 어서리티도 있고 기술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IAEA가 원자력 진흥기구지만 우리나라가 탈원전할 때 우리 정부에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다. 그리고 환경에 네글리지블 임팩트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일본의 내셔널 디시전이다.
이게 이제 IAEA 입장인데 그거를 이제 곡해해서 IAEA는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거는 정말 그 초등학교 동네 아이들 그 떼지어서 노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예. 핸드폰 앱입니다. 여기 실시간 환경 방사능 정보를 검색하시면 핸드폰 앱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보시면 요거는 우리나라 134군데의 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환경 방사능을 측정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요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났을 때 어느 쪽으로 대피할 것인가 이 대피로를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대기 중으로 방사선이 올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나서 근데 그래도 아직 근데 인기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 앱에서 해양 방사능이라는 걸 검색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점들과 빨간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해역의 그 바닷물을 샘플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파란 점이나 빨간 점을 손으로 딱 클릭하시면 그 지점에 최근에 측정한 해수의 방사선 농도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그 환경 방사능 조사하는 홈페이지인데 거기서 보시면 이런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 파란 거는 삼중수소, 빨간 거는 세슘 137번, 그다음에 삼각형 요거는 이제 플루토늄, 역삼각형 요거는 이제 스트론튬입니다. 요거의 농도를 1994년서부터 2022년까지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때쯤에 일어났으면 여기쯤에 무슨 피크가 나타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류를 거쳐서 몇 년 뒤에 돌아왔다 그러면 뒤에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2011년도 대량 방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기준치 넘는 거는 노란 개체수를 노란 걸로 표시해놨고 기준치 이하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게 쭉 줄어들어가지고 2015년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그 기준치 넘는 물고기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도 다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볼 때 지금 배출 농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배출 기준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그 배출 기준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으냐,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과학적 논의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미량이라도 안 된다, 이거 좀 무식한 얘기고요.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무식한 얘기고, 그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 뭐 일본은 안 된다, 일본은 안 돼, 일본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일본을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역에 방사능이 오염될 거냐, 우리 물고기가 오염될 거냐, 이것만이 우리 국가의 관심이고,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뭐 이런 거는 일본이 결정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은 패널 토론 때 함께 받겠습니다. 온라인 사항이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은 강건욱 서울대학교 병원 해그학과 교수님의 후쿠시마 처리수의 인체 영향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강건욱입니다. 예, 저는 이제 내과 전문이기도 하고 회계학 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요. 그 중에 갑상선암 환자 또는 뭐 전립선 환자 이런 분들을 이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을 이제 투여해서 치료합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요드 131이라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방사능 물질이고요. 그걸 보통 한 70억 베크렐 이 정도 주죠. 그렇게 주면 환자가 뭐 우리가 지금 뭐 1베크렐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0억 베크렐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완치가 돼서 저렇게 6개월 뒤에 아주 폐에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치료를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연간 1mSv 기준 뭐 이런 걸 여기서 정한 거거든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 데서 제가 의료방사선분과에서 한 8년간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삼중수소하고 인체 영향은 사실 처음 생겼던 이슈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월성 원전이 이제 캐나다 타입의 이제 중수로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좀 다른 경수로에 비하면 삼중수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계속 끊임없이 이걸 이슈화했고요. 그래서 그 2016년 7월에 한국원자력학회하고 대한방사선방어학회가 같이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는 다른 이제 방사선 물질, 뭐 세슘이나 또 우리 몸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칼륨 40인데요.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18.6이고 뭐 칼륨 40 같은 경우는 1460 이렇게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이 같은 베크렐, 그러니까 한번 방사선이 붕괴해서 나올 때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이 위험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칼륨 40에 비하면 한 300분의 1 정도 되고 세슘에 비하면 한 600분의 1 정도 좀 위해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또 들어오면 이렇게 쌓이지 않고 물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의 몇 분 안에 다 전신에 분포를 하게 되고 다시 그것들이 이제 소변 또는 땀으로 형태로 수분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사람에서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삼중수가 반으로 준다. 그래서 쌓이지 않는다. 물고기는 뭐 더 짧다 그래요. 보통 한 이틀이면 반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를 1베크렐 맞으면 얼마나 그러면 위험할까? 이걸 이제 밀리시버트라 그러죠. 우리 사람이 맞는 피폭량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 선량 계수가 있는데 이 선량 계수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환경 단체들이 가장 이제 또 우려하는 게 몸에 오래 잔류하는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영어로 오가닉 바운드 트리슘이라고 해서 OBT라고 약자로 쓰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방광기가 원래 물이면 한 여름이 빠져나가는데 OBT1이라 그래서 어떤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한 40일 정도 방광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한 1% 우리 몸에 들어온 삼중수소의 한 1% 정도가 이렇게 남게 되고 1년 정도 350일 1년 정도를 우리 몸에 이제 남아서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OBT2라 그래서 0.02% 즉 10,000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양이죠. 보통 이제 뇌라든지 이렇게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데 결합하면 잘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남죠. 그렇지만 잘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은 또 방사선에 또 무지 강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OBT까지 고려해서 선량계수를 만든 이 논문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해당합니다. 1베크렐이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한 1억 분의 1 정도 되는 미리시버트가 되는 것이죠. 그 ICRP는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이런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들을 종합해서 이 선량계수를 정했는데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 논문보다는 OBT를 고려한 논문보다 조금 더 오히려 보수적으로 숫자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그것도 이미 다 선량에 고려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정범준 교수님 말씀드렸던 그 하나가 이제 미국 소련이 한 2,000발 넘게 핵실험을 해서 당시에 1,000배가 높았다. 그래요. 이 바로 그 표입니다. 1963년도에 피크를 쳐서 이게 현재 삼중수소 양이고 10배, 100배,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살아계셨던 분들은 전 지구가 저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먹는 식수 아니면 그 채소 우리가 먹는 육류 이런 데 다 1,000배가 넘게 삼중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당연히 1,000배가 넘게 있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니까요. 물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면 당연히 그러면 지금 다 죽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게 여기 보면 이것을 1년에 연간 몇 미리시버트를 받았는지를 측정해 놓은 겁니다. 10 마이크로시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0분의 1 밀리시버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영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었다. 그만큼 삼중수소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1000배가 더 많아도 실제로 인간의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칼륨 40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보통은 0.5mSv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 50분의 1 정도 당시에 이렇게 많이 맞았을 때도 그렇다 봅니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나니까 12.3년의 반감기를 거쳐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현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는 수돗물이나 생수는 한 1 내지 200g 정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물보다는 한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수의 이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고요. 호주가 가장 높게 기준을 측정했는데 76,100g.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거의 있지 않는 이 원자로 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농도고요. 그럼 호주는 왜 76,000이나 높은 저렇게 했냐 하면 76,100g짜리를 하루에 2리터씩 365일 먹으면 우리가 1mSv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주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1mSv가 되는 그 이유는 호주는 뭐 중수로도 없고 저런 걸 낼 수 있는 원자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초과할 수 있는 뭐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는 수치로 그냥 단순 계산해서 낸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7,000이라 그래서 얘의 10분의 1 정도밖에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했죠. 그 이유는 캐나다는 중수로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토론토 바로 옆에 있는 대도시 바로 옆에 있는 피커링 사이트는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 같으면 뭐 한 일산 정도, 고양시 정도의 위치에 중수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수의 일반인들이 그냥 삼중수에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7,000이라는 거는 이 물을 내내 먹어도 0.1mSv, 즉 전체 우리가 인공 방사능 피폭을 다른 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 정도만 상한선으로 두자해서 7,000을 했고요. 뭐 미국은 무슨 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보다 100분의 1, 즉 호주의 100분의 1이 0.01mSv를 했습니다. WHO는 1000만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100이라고 적혀있는 거는요 한도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100을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어떤 삼중수소가 어딘가 유출되는 것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100을 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뭐 환경단체 이슈, 뭐 그 지역 주민들도 이슈화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2번은 이제 용역 사업을 했고 한 번은 이제 경주시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또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수소의 영향 용역 보고서를 이제 냈죠. 2015년에도 났고 2021년에도 났고. 가장 최근에 2023년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 하나를 보면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간포 이게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그 월성 원전에 붙어 있는 면과 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시내, 울산 시내, 그다음에 서울시 요건 대조군을 썼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민들 요 점 하나하나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사람들도 삼중수소를 끊임없이 먹고 배설하고 있다. 그것이 1 내지 200g 리터당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데가 양남면입니다. 바로 붙어 있거든요. 남쪽으로. 거기에는 가장 높게 나온 분은 한 16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2에 가까운 즉 서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도 있고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쿠시마 얘기를 해보죠. 후쿠시마는 이번에 이제 요게 IAEA에서 최종 보고서죠.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동경전력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자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IAEA 요청을 한 것이고 IAEA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고려하지 않고 일본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이 노출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요 이내는 지금 통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작업 종사자나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지역은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부터 3km 떨어져 있는 요 해변입니다. 그럼 요 해변에서 사람이 살면서 수영도 하고 또 어로 행위를 통해서 물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많은 피폭을 받을까라고 이제 IAEA가 계산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피쉬 그러니까 즉 물고기를 먹는 게 어른 같으면 1년에 하루에 58g 먹는데 많이 먹는 사람은 190g까지도 먹는다. 이건 이제 일본에 이제 영양 통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해조류도 있죠. 해조류도 11이고 많이 먹는 사람 52g까지 먹고 요 각각류들 뭐 조개나 뭐 새우나 뭐 이런 게 이런 걸 먹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 사람 62g까지 먹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수욕 활동을 한다든지 뭐 피싱 즉 뭐 어로 행위를 한다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비치에서 논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500시간 1년에 뭐 이 어로 행위를 하는 이제 어부들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800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노출된 양이 이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영하고 하면 대략 수치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0.0003 밀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이게 1년이고요. 10,000분의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분의 3 밀리시버트가 뭐 0이 아니지 않느냐, 뭐 결국은 0이 아니니까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쉽게 만들려고 이걸 뒤집었습니다. 3만 년 노출할 때 1밀리시버트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3만 년 동안 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계속 피폭을 받고 이 지역에서 살고 어로 행위를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야지만 1밀리시버트가 되니까 우리가 0이 아니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은 200년 이상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건 일본의 이슈입니다. IAEA 보고서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혹시 위험할까 봐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해야죠.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평양을 다 돌고 태평양을 돈다는 얘기는 지구의 반대 방향까지 갔다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까지 갔다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략 100만 분의 1 밀리시버트, 1베크렐 정도가 됩니다. 리터당. 100만, 여기 보면 0.0000001베크렐. 그러면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래 우리가 먹는 생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물에는 100만 분의 1이 이제 후쿠시마 이번 방류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측정 자체는 불가능하죠.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요즘 같은 검출기에서 방사능 자체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 우리 몸도 그저께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후쿠시마 그 가장 가까운 3km 지역의 주민은 10,000분의 3 밀리시버트죠, 연간. 우리는 100만 분의 1 베크렐은 이걸 계산해 보면 생선 섭취하고 해수욕하고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러면 6천억 분의 1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천억 년을 살면 1 밀리시버트를 받습니다. 6천억 년은 지구가 멸망하고 난 뒤죠. 보통 지구가 앞으로 한 100억 년 이상은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양한테 잡아먹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억 년을 살면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극미량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6천억 년 동안 노출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바꾸셔서 얘기해야 돼, 그런 분들은. 자, 결국 낙인 효과로 해서 어민, 수산업, 요식업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해산물 기피 현상으로 실제로 암 발생이 증가하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를 자꾸 일본의 문제를 우리나라 문제로 끌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는 끊임없이 알프스 얘기를 하니까 마치 알프스가 고장이 나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알프스가 고장이 나고 완전히 가동을 안 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했더니 완전히 가동이 안 되면 얘가 7천만 년으로 떨어집니다. 7천만 분의 1mS가 됩니다. 여전히 7천만 년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연도죠.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는 일본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알프스가 뭐 작동하니 안 하니 하는 거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일본에 가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특히 뭐 일부 환경단체나 뭐 이쪽 정치인들 중에서 또 이제 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일본의 환경단체하고 일본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친일적인 행위죠. 방사선 피하려다가 건강 대래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사실 이거 한참 전에 쓴 건데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사람들이 수산물 기피를 해가지고 뭐 제가 자주 다니던 횟집하고 생태탕 찌개 하시는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못 먹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열심히 뭐 원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생태찌개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간 육류는 지금 현재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EA라는 군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등푸른 생선 같은 몸에 좋은 생선을 기피하고 육류를 섭취하면 암도 증가하고 치매나 뇌졸중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공포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언론이 조장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몸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건욱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문 명예회장님의 중재로 패널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론자분들은 패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수님이 발표하신 후쿠시마 처리수의 과학적 사실과 처리수의 인체 영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우리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간 질문은 패널 토론 때 함께 받겠습니다. 온라인상의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장님 안녕하세요.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 명예회장 박세문입니다. 이번 패널 토의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과 지금 참여해 주신 세 분께 우선 간단하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패널 토론에 주어진 시간은 총 35분입니다. 그래서 발표자 한 분이 10분을 넘기지 않으셔야 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토론 시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 말씀을 모두 듣고 앞서 두 분 발표자 강연자분들 함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약학 전문가이신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주제는 유해물질의 독성 발현 용량과 허용 기준치의 의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박일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용량에 관한 겁니다. 독성 물질도 항상 용량에 의거해서 독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1시간에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8세 주부가 3시간 동안 7.5리터의 물을 마시고 사망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아세타민오펜, 타이레놀이죠.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용하는데 이 역시 치사량이 50에서 6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알 한 알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꺼번에 60점 정도를 한꺼번에 먹으면 치사량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스피린 60정을 이제 한꺼번에 먹지 않고 하루에 4알씩 15일 동안 2주간 먹을 때 뭐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또는 아스피린 한 정을 부수어 갖고 그걸 100분의 1로 쪼개서 조그만 조각 하나를 먹을 때 우리가 해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당연히 생물학적 효과 또는 독성은 용량과 투여된 기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용량과 투여된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런 독성의 언급은 아스피린 먹으면 죽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물 먹어도 죽을 수 있어 이런 말과 같은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보통 이제 식약처 이런 데서 규제기관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 산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여러 이제 독성학자들이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독성이 있는가를 농도를 쭉 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게 이 그림이 대표적인 용량 반응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X축이 용량이고 그다음에 Y축이 효과입니다. 여러 가지 농도로 실험을 해보면 용량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최소 그 독성이 나타난 최소 용량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최대 무독성 용량이라고 얘기하고요. 독성이 나타난 용량을 최소 독성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값들을 측정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사람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산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종차라든가 개체차라든가 아니면 로에를 그러니까 최소 독성 용량을 썼는지 아니면 최대 무독성 용량을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대략 결과적으로 허용 기준치는 최대 무독성 용량에 대해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독성 용량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로 산정이 돼서 고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먹는 물 수준 기준인데요. 당연히 먹는 물이라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납, 비소, 수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0일 수는 없고요. 미생물, 일반 세균도 들어있을 수 있고 납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납이 0.01mg/L, 그다음에 비소가 0.01, 수은이 0.001mg/L이면은 허용이 되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생수에 이보다 낮은 양이긴 하지만 들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먹고 살아도 아무리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방사능 물질 역시 허용 기준치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ICRP 국제방사능 방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연간 1mSv를 제한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WHO의 그 음용수 허용 기준치 표를 따왔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소의 경우 만이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들 다 허용이 됩니다. 세슘 137이 10베큐렐/L는 허용이 되고요. 그 이하는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도 그 기준에 맞춰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들은 각 국가별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서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방송에도 이제 나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는 대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물학적 효과입니다. 이건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라였고, 이것은 이 RBE가 삼중수소가 2일 이상이라서 세슘 137보다 2배 이상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 삼중수소 피폭된 주에서 생식기 손상,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 삼중수소가 체내 유기물에 결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OBT, Organic Based, Organic Bound Tritium에 대해서 인체 안에서 누적되고 오랜 시간 잔류한다. 그다음에 삼중수소의 피폭의 영향은 DDT 축척처럼 계속 상위 단계로 커지고 종 유전자 변형까지 올 수 있다. 삼중수소에 대한 영향의 연구가 적어서 생물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부터 최상위까지 수백 종의 유전체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죠. 먼저 생물학적 효과비를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효과비는 이게 어떤 기준 방사선에 대해서, 기준 방사선은 보통 이제 X선이나 코발트 60에 또는 세슘 137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사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삼중수소라든가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의 그 평가 방사선이죠. 그걸 비교해 본 값인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했습니다. 옆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유전체 변이를 본 건데요. 림포사이트에서 유전체 변이를 본 것인데 이게 세슘 137에 대해서 해봤더니 대략 한 2 정도의 RB 값이 나오더라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포토시스, 그러니까 세포사죠. 세포사에 대해서도 대략 1.4에서 2.1 정도의 값이 얻어졌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네오플라스틱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발암 확률이죠. 이런 것들의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런 논문들을 다 뒤져보면은 RB를 얻은 실험들이 1.4에서 크게는 6까지 RB 값을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삼중수소는 외부 피폭을 할 수가 없죠. 외부 피폭을 해봐야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으로 실험을 했고요. 엑선이나 코발트 60, 세슘 137이 감마선은 외부에서 피폭을 했습니다. 피폭 방법이 다른 것이죠. 피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만약에 감마선으로 외부에서 피폭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삼중수소를 내부 피폭을 똑같은 동량을 시켰다면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중수소를 섭취할 때 그 생물학적 영향이 세슘 137을 섭취하는 영향의 2배 이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중수소의 베타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서 실제로 세슘 137이 가지는 위험도의 대략 7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삼중수소의 RB가 2라서 세슘 137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피폭 방법을 감춰가지고 실험 결과를 오해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여러 가지 사망, 기형 유발, 생식기관 이상, 바람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논문을 쭉 뒤져봤는데 그 중에 캐나다에서 미리 태별로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받아왔습니다. 저 옆에 보면 이건 아니죠. 여기 lowest concentration, 제가 잘 안 되네요. administered dose to show effect라고 하는 것이 최소 독성 용량입니다. 그 값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옆에다가 왼쪽에다 다 썼는데요. 대략 사망을 유발하는 치사량이죠. 치사를 유발하는 것들은 기가베큐렐 단위 주사이든지 섭취입니다. 그 정도 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형을 유발할 때도 메가베큐렐 퍼 리터 단위, 거의 뭐 111도 있고 3.7도 있고, 근데 메가베큐렐 단위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생식기간 이상도 역시 메가베큐렐 단위, 1g당 메가베큐렐, 1g당 뭐 그 정도 거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할 때도 섭취를 시킬 때는 기가베큐렐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로 할 때는 메가베큐렐 단위로도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이 되면 사망이나 기형 유발이나 생식기관 이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최소 독성 용량이 전부 기가베큐렐, 메가베큐렐 단위, 굉장히 큰 용량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해역에 추가될 수 있는 양이라고 해봐야 0.000001 베큐렐 퍼 리터인데 이 정도는 최소 독성 용량의 100억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우리나라 삼중수소 농도를 우리나라 기관에서 분석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0.6 베큐렐 퍼 리터였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도 이게 최소 독성 용량의 5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삼중수소 내부 혹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최소 독성 용량을 얘기하지 않고 용량을 빼놓고 얘기해서 실험 결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 결합이 또 중요한 얘기였죠. 이런 거 유기물 결합이 되면은 이게 뭐 계속 유지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유기물 결합하는 OBT 경우는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양보다 원래 식물에서 광합성하는 데서 훨씬 많은 양이 만들어집니다. 광합성할 때는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요. 그 물에는 삼중수소가 끼어 들어가 있는 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 옆에 있는 자료가 국내 환경시료에서 삼중수소를 분포하는 것을 조사한 그런 논문인데요. 거기 테이블을 중간에 따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 2가 쌀입니다. 쌀에 들어있는 TFWT라고 쓴 것이 티슈 프리 워터 트리티움 해갖고 이것이 HTO고요. 그러니까 물로 되어 있는 삼중수소고 TBT라고 하는 티슈 바운드 트리티움에서 이게 OBT하고 같습니다.
여기 밑에 에버리지를 보시면 1.93, 그다음에 1.75 베큐렐 퍼 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배추에 있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HTO가 1.71, 그다음에 OBT가 2.6 정도의 그 정도 굉장히 높은 베큐렐 퍼 리터에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에 다 들어 있어요. 옆에 있는 그 그림은 이게 캐나다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이게 표를 만든 건데요. 여기 캐나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리얼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많이 먹는 시리얼이죠. 여기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OBT입니다. 오게닉 바운드죠. OBT가 거의 1 베큐렐 퍼 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HTO,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미트를 보세요. 고기입니다. 고기에 이미 OBT가 0.5, 0.6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실제로 돌지로가 잘못했습니다. 독일의 헬무홀츠 해양연구소에서 2012년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세슘 137이 얼마나 많이 해양에 퍼져가는가를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그림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비디오 타입으로 비디오 형태로 나와 있고 하나는 텍스트 형태로 나와 있는데 비디오 형태 그림이 뻘개 가지고요.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논문에 거기서 시뮬레이션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원용을 해서 계산할 때 1년에 22베큐레의 삼중수소를 일주일 내에 후쿠시마에서 모두 방류해도 하와이 근해에서 나타난 최고 농도가 0.00000044 베큐렐 퍼 리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 인간은 이 방류된 삼중수소에서 만들어진 OBT보다 훨씬 많은 OBT를 이미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에서 먹고 있고 배추에서 먹고 있고 고기에서 먹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른 물고기 먹으면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OBT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은 음식물과 생명체 내부에 이미 OBT가 있다는 걸 감추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중수소가 DDT와 같이 축적된다. 이 부분은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DDT는 이게 대칭적인 구조라서 분자 구조가 아주 대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드로포빅, 그러니까 비극성 분자입니다. 지용성이 커서요. 지방 조직이 한번 끼어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은이나 중금속들은 우리 생물에 필요한 물질이 아니라서 한 곳에 딱 처박히고 나오면 끄집어내서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축적이 되고요.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 얘네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이용하고 대사하고 배설할 수 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탄소나 수소나 산소가 다 그런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항상 먹고 배설하고 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동적 평형을 이룹니다. 탄소 14를 가지고 방사선탄소 연대 측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요게 근거가 생물체 내에 있는 탄소 14의 농도가 주위 환경과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론의 근거입니다. 인체가 약 3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매일 한 3천억 개의 세포가 교체되고 있어요. 그중에 교체되는 중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OBT 형태의 삼중수소 역시 교체되면서 주위 환경과 동적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DDT와 같이 생물체에 축적되고 그 축적이 세대로 넘어간다는 뜻은 생물체가 유해 물질이 축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체가 삼중수소 방류에 의해서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최소 독성 용량에 대해서 실제로 방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5번입니다. 태평양에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는 굉장히 낮죠. 100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낮은 정도의 농도로는 최소 독성 용량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 농도 정도로 실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독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하로 실험을 하면 독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하의 농도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10,000베큐렐을 제가 제 글에도 쓴 거지만 10,000베큐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1년간 계속 마시면 시료 혈량은 7분의 1 그러니까 0.1312/2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암 확률을 계산하면 0.007%가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실험으로 확인하려면 이게 동물 10만 마리로 실험할 때 그중 한 마리 이하에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10만 마리를 시험군과 대조군을 해서 20만 마리를 실험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미 자연 발생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 기준량을 찾을 때 독성 농도가 나타나는 그 용량에서 시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외삽해 가지고 허용 기준치를 찾는 것입니다. 최소 독성 용량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하는 것은 실험 설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강우에, 이건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그냥 논문을 가져온 겁니다. 강우 중 평균이 0.93 베큐렐/리터로, 이건 하나는 2000년인가 그렇고 하나는 1900 몇 년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강우에는 0.93 베큐렐/리터가 들어있고 한국 해수를 쭉 해봤더니 0.6 베큐렐/리터가 들어있더라라는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의 논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에서 워낙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강우에 떨어진 삼중수 농도가 저렇게 많이 변화했습니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것처럼 이미 태평양에는 우리가 지금 방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삼중수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이미 유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많은 양을 매 국가가 해마다 유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삼중수소가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물고기 생태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태평양의 바다나 우리나라의 바다에는 뭐 등이 휜 물고기나 눈이 하나인 물고기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의 삼중수소는 우리 해양 생물과 인류가 이미 다 견뎌왔거든요. 이미 다 이겨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중수소의 영향이 연구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험 설계가 불가능한 그런 그 실험을 요구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 주장하는, 지연시키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뉴턴 역학은 거시적 환경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에 대한 얘기지만 기체 부피에 관한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의 조건을 벗어나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명제는 항상 주어진 조건 범위에서만 참이고 거기를 벗어나면 거짓이 됩니다. 아스피린 먹으면 죽을 수 있다. 물 마시면 죽을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이건 참이 아닙니다. 저선량의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이와 비슷한 주장들입니다. 이건 사실을 들어서 적시하는 과학자의 언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도구로 해서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과학을 위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화가 났어요. 대한민국 과학계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의 주장들은 우리 주장들에서 이런 주장들에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혼란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성의 의미, 치사량의 의미, 허용 기준치의 개념 등 일반인들이 늘 흔히 쓰는 용어들이라서 익숙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또 삼중수소의 과학적 진실의 참과 거짓의 개념을 뚜렷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 패널 좌장으로서도 과거에 삼중수소 실험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하수의 모든 곳에 삼중수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시고 쓰고 계셨던 것을 잊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해양생태 전문가인 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 이숙경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며 여러분이 매우 궁금해하는 주제인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 회장인 이숙경입니다. 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에서 왜 해양 얘기를 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해양학을 전공했고 원전이 혹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지금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1950년, 60년대에 핵무기 실험 역량으로 지금 삼중수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미국의 우주홀 연구소라고 하면 해양연구소에서 아주 손꼽는 유수의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그 해양의 전체 방사능을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포타슘 40하고 우라늄 238 이 자연 방사능이 실제 환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N극, S극 자력을 느끼지 않고 살듯이 방사선 환경에 있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몸 자체도 이미 방사능을 이렇게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쿠시마 사고로 해양으로 직접 투기되거나 아니면 대기로 방출됐다가 다시 바다로 이동한 양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해양에 방출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한 일이다 싶습니다. 저희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 어떤 우리의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흘러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다는 잘 아시다시피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과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일본 주변에 그 가장 크게 지나가는 해류가 지금 쿠로시오 해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이렇게 아우르는 조금 더 자세한 해류도를 옆에 옮겼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히게도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것과는 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한참 뒤에 독일에서 분석한 거는 뭐 7개월 뒤에, 어떤 분은 5년 뒤에, 어떤 분은 10년 뒤에 이렇게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경계 농도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좀 빠르게 표현하신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느리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범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해역의 방사능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4년부터 작년까지의 자료가 있는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연도고요. 그 앞뒤로 봤을 때 유의미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석 방류 시 방류 지점에서의 최고 농도에 비해서도 극히 낮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분석을 하니까 추가 여과 없이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 방류하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다 방류하더라도 그리고 10kg 내 물고기를 아주 가두리 양식을 해서 이거를 매일 먹어도 연간 18 마이크로시버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빨간 줄을 쳤지만 그 방사능 영향은 극히 낮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원자력 학회 논문 중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영향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원양어업으로 잡은 어류의 섭취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표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하루에 청정 음식 섭취로 먹는 피폭량이 한 1000 나노시버트 그 이상이 되는데 이 물고기를 먹어서 일어나는 피폭량이 그거보다 극히 미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뭐에 현혹이 되냐면은 0이 아니라 이런 값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에 있어서 이거는 학술적인 관심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를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방사능이 축적돼서 뭐 태평양을 돌면서 뭐 회류성 어류가 뭐 어릴 때는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제 뭐 많이 먹고 이제 축적돼서 그거를 우리가 잡아 먹으면 뭐 참치 같은 게 뭐 많이 방사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지금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중수소는 동쪽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누적되어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보다 방사능이 훨씬 더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어떤 먹이 사슬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에 방사능을 대입해서 마치 과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제 과학의 범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서 제가 재인용한 것인데요.
그 일본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이 되어서 잡힌 우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1kg 먹는 거나 우리 자연산 전복을 살코기 1kg 먹을 때나 그 안에 들어가는 핵종의 차이는 있지만 유효 선량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실제로 방사능이 있어도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 가지 환산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 세슘 범벅 우럭보다 우리 자연산 전복을 먹었을 때 오히려 그 받는 피폭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조차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류의 움직임을 보니까 일본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서부에 그 처리수가 먼저 도달하게 된다는 정보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죠? 그런 정보 하나만으로도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자력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방사선 안전 전문가 한은옥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주제는 방사능 루머에 대한 패턴과 국민 정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사선만 30년째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범진 교수님 원자력공학 전공이시고요. 강건욱 교수님 핵의학 전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패널께서는 약학, 해양학 전공이시거든요. 아무리 봐도 팩트로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해도 되고 생선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현장에서도 계시고 이 과학적 사실을 들으셨는데 당장 이 자리에 오늘 저녁 식사가 후쿠시마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드실 건가요? 드시는데 약간 찝찝하신가요? 우려가 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과학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과학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사선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방사선 방어학회입니다. 올 3월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이 후쿠시마 처리수가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슈화가 될 것이다. 우려된다.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10년 이상 이 방사능 루머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해결을 못하고 이 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원자력 전문가, 방사선 전문가가 국민 대상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강건욱 교수님과 정범진 교수님께서 이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방사능 루머를 잡기 위해서 맨 앞에서 이 여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밤길의 위협까지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문가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또는 너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동안 방사능은 위험하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께서 정책에 이 부정적 루머를 여론을 활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법률 유보에 의해서 실현을 시키다 보니 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됩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그 전문가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를 하더라도 법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제가 지금 물음표화해서 우려하는 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우려되는 것은 방사선 원자력의 본질은 정말 위험합니다. 7,000, 8,000mV에서 오감으로 감지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은 자연에 있는 수준의 방사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방사선 양에 대해서 약학에서 그 허용치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판단하는 방법을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과총에서 이 역할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이 법률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지만 그 재난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강건우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횟집이 문을 닫아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여성과총의 사회공헌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 할 거고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좀 챙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과총 건물이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유명한 참치집이 있었어요. 젊은 사장님께서 2011년도 못 버티겠다를 여러 번 반복하더니 어느 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 이상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쿠시마 제로로 된 식재료 먹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앞자리에 보시면 작년입니다. 이 자리 보시는 이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 원자로 방사선 전문 여성들입니다. 우리 여성과총 같은 윈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인체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위험하다, 못 믿겠다, 신뢰 부족이다. 근데 뒤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하는 원전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기에 써 있거든요. 방사선 측정 치료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오른쪽 사진을 가져왔는데 방사선을 잘 알다 보니 방사선은 두렵지 않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마을이 사라진 거,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서 또 아래쪽에 보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복구해내는 인간의 능력 을 보면서 슬픔과 감탄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재료는 후쿠시마산 재료로 된 술과 음식입니다. 방사선 원자력 전문 여성들은 당연히 제공되는 이 밥으로 식사를 했고 저희는 인체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국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현수막에 후쿠시마 처리수가 아니라 핵오염수 밥상 위협한다, 이 메시지가 떠 있어요. 국민들 눈은 오늘의 이 네 분 교수님들의 팩트가 아니라 이미지, 이 정치라고 해야 될지 선동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안 먹겠다, 못 먹겠다, 횟집에서 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도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제가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방사선이 그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앉아 있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네.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은 낮은 선량이다. 그렇지만 만성 영향으로 위험하지 않느냐. 건강 염려된다. 전문가들 못 믿겠다. 그래서 측정기를 가져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원전에서 복구하기 위해서 구내 식당입니다. 구내 식당 식사를 한 5,000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당연히 저것도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후쿠시마 사고 나기 이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나기 이전에 핵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또는 체르노빌에 사람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 곳은 그때 당시 핵폭발을 했던 그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어서 오른쪽에 화살표입니다. 중소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방사능은 감쇄가 되고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난립니다. 과학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낙인화된 부정적 방사선 이미지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게 선동화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따르는 기준입니다. 100mV 이하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근거를 찾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에비던스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100mV 이하의 논의입니다. 모든 방사선에 대한 위험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0mV도 안 되는 논의를 가지고 국가 정책이 바뀌어지고 개인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수산시장의 횟집들이 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른다. 전문가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하자. 100mV 이하에서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1mV당 암 걸릴 확률이 0.005%,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0.0005%까지 가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통계학을 너무나 잘 아시죠. 0.0005%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남겨두는 값입니다. 혹시나 하는 여지. 또 로또를 사서 혹시나 로또가 될까 하는 그 여지. 근데 지금 저 값을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방사능 선동이 있어 왔었습니다. 없었던 애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세슘으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2011년도였었습니다. 수산시장 그 수산시장에 방사선 측정기가 등장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방사능 휴교령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었습니다. 방사능 비가 내리니까 원전 인근 지역에 갑상선암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건 문제 있다 판결을 냈습니다. 사법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물론 이제 최종은 또 바뀌긴 했지만 그렇지만 도시 지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갑상선 발병률이 더 높다라는 게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2천억 들였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이 아직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루머입니다. 그리고 노온과 아스팔트를 제거를 합니다. 왜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고? 라돈 침대 수거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그냥 박탈됐죠. 노동법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일본 여행 금지령. 그다음에 일본 올림픽 참석하지 말자. 방사능 올림픽이다. 그리고 월성 삼중수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탈원전 정책 그리고 지금 오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똑같이 있어 왔던 그냥 선동의 한 종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프레임을 보면 걱정, 염려, 감성, 아이들, 일상생활, 침대 이런 것들, 먹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걱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그거는 기껏 해봐야 몇 베크렐이다, 몇 시볼트밖에 영향이 안 된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이렇다. 국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들 감성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루머 전파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전문가를 징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난 탈원전 정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더더군다나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셔서 사실은 용기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막대한 실체적 손실에 저는 행정부처는 뭐 하시고 계시는지 입법부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지 사법부에도 저는 이분들의 역할을 이제 이 정도의 피해가 막대한 공적 손실 또는 개인적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도 되느냐. 저는 방치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들의 피해는 막대하지만 여전히 팩트가 무엇인지 종합 보고서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법적 책임 당연히 안 지우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고는 일본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복구에 집중하고 있고 지식 전파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루머가 선동이 먹히지 않는 나라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사능 선동에 아마 거의 이게 체크가 가능하다면 1순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300몇 페이지 되는 일본 중학교 아이들 교재입니다. 과학교재예요. 여기에 보시면 10페이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기껏 방사선에 대한 설명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배우고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선생님이 가르치니 선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시범학교도 운영해보고 단기교육도 해보고 교과과정도 만들어봤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과과정에 진입하기에는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파일이 좀 깨진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교사와 전문가가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들을 다 뽑았고 기초교재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에 넣는 진입과정은 피해가 가장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과학적으로 방류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또 정치적 이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건 제 소견입니다. 내년 선거가 4월 12일 날 있더라고요. 선거 이후에 방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류를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당장 방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과학이 승리한다라고 하시지만 선거 한두 달 앞두고 또는 선거 일주일 앞두고 어느 날 이상한 회계망측한 생선이 등장해서 봐라 이거 방사능 후쿠시마 생선이다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이 과학을 지지했던 어떤 특정 정당이든 특정 정치이든 특정 전문가를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제적 소송에 대한 부분만 염려가 없다면 그 뒤로 내년 선거 이후로
방출하면 이 선동이 방사능 선동이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 국민 여론을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정치인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폴란드에 우리 비행기가 날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투기입니까? 전 세계 원자력 우리 걸로 좀 채울 수 있고요. 에너지 우리 걸로 할 수 있고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저는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그 과학적 판단 수준도 같이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이 이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 여전히 좀 앞장서셔서 당장의 불도 또 같이 꺼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이 방사선에 더 민감합니다.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성 과총에서 여성 리더로서 이 일을 좀 같이 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방사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 이슈들이 그 과학 자체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쟁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국민이 좀 더 현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패널 발표는 모두 마무리해 주셨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정범진 교수님과 강건욱 교수님, 그리고 지금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과 함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받기 전에 사전 질문이 몇 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우선 발전소 온배수가 수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발전소 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이숙경 회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팩트 체크인데 어떻게 또 발전소 온배수에 또 관심을 보여주셨네요. 발전소 온배수가 수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지금 발전소에서 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그 해마다 분기별로 해양 조사를 하고 그게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 온배수 영향 30주년 기념 워크숍까지 가진 바 있고요. 이때까지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그다음에 채팅창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처리수가 안전한 건 공감이 가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정범진 교수님이 이 답을 좀 해주실까요? 뭐 기준치 미만이면은 그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 먹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인식의 바탕을 두는 있는 것이고요. 기준이 그것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잔류 농약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농산물도 잔류 농약 기준 이하면은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비싸게 주고 더 유기농으로 먹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잔류 농약 기준 이하 이건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이해하면 괜찮다라는 걸 선언해 주는 건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래도 그것 밑이라도 뭐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건 이제 그 국민의 선택이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수입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고 현재 그렇게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처리수와 우리 식품 관리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사전 질문 중에 하나 들어온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중 수소가 미치는 인체 영향 및 어패류 순환 구조에 미치는 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강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지금 인체 영양이나 어패류 뭐 약간 그런 데 영향을 주려 그러면 약간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 생수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삼중수소의 가장 높은 농도고요. 1 내지 200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서는 이거 한 10분의 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삼중수소가 국내 왔을 때는 100만 분의 1 베크렐이 옵니다. 만약에 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해류에 있는 삼중수소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우리가 벌써 이미 다 영향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근미량을 특히 그 생수에 들어있는 100만 분의 1이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논의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었을 거로 이해가 합니다. 그 다음엔 질문보다는 긴 코멘트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한때는 해양 생태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바다의 자정작용에 의한 해양 생태계 원리를 이해하면 후쿠시마 처리수의 기준치 준수에 의한 방류는 수산물과 인간에게 사실상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정치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시점인 2011년 이후 동해안의 핵물질 농도 모니터링을 해야 했었고, 현 정부도 앞으로 처리수 방류 후에 핵물질 농도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들의 태만한 대응으로 핵물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반성하고, 이를 거울 삼아 현 정부도 두 번 다시 국민을 핵물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이나 안심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소모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수산업체의 치명적인 태풍과 천연소금, 사재기로 발생하는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분노에 찬 발언을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네네. 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134군데 지역에서 공간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제공하고 있고, 해양도 40군데 샘플링 포인트에서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어시장에 가서 그날 잡아온 물고기 방사능 농도 검사도 쭉 해왔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앱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홈페이지로도 제공하고 있고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정부가 일은 잘 해놓고도 홍보를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분께도 그런 웹페이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조 설명해 주셔서 이제 이 일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접촉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 올라온 거는 인공 조작 생선이 가능한 일이군요. 이런 코멘트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공 생선을 뭔가 이렇게 오염을 시켜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코멘트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귀 쫑긋 또 정신 바짝 이렇게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본 토론회를 마치겠는데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리딩 역할을 하는 수준에 있음에도 과학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서 매우 아쉬운 심정입니다. 이제는 과학자도 일반 국민도 정말 변해야 할 때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런 과학자를 믿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일상생활을 편안한 마음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과거 광우병 또 사드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된 정보, 괴담 등으로 멍들고 사회와 국가적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낭비를 하느라 헤아릴 수 없는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사명이고
또 의무일 것입니다. 특히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참석자들인 여성과학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를 위해 대국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이슈의 팩트체크 포럼을 위해서 달려와 주신 정번진 교수님과 강건욱 교수님, 박일영 교수님을 포함한 세 분 토론자들, 포럼 회장을 펼쳐주신 여성가총회 오명숙 회장님, 윈코리아 이숙경 회장님, 포럼 운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청취해 주신 여성 과학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오늘 포럼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박삼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비과학적 논란에 대해 과학적 진실을 알려주신 자장, 발표자,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본 유튜브 영상을 지인분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